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페스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과목 진행할 텐데, 이제 이 과목을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제 합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새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교재 갖고 계실 텐데, 작년 내용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 뭐 사용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PPT를 이용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 교재하고 이제 순서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파트 대안투자운용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이 과목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이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게 이제 대안투자상품 특징 볼 거고 5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 PEF, 헤지펀드, 특별자산펀드, 마지막에 신용파생상품 얘기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공부할 텐데, 이제 골고루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 경향을 보면, 그때그때 이제 중요한 것들 강조드리겠지만, 이 헤지펀드 중요하고요. 이 신용파생상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한 문제가 아니고 2문제씩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교재 분량을 봐보시면 만만치가 않아요. 분량이 많고 또 내용 자체도 좀 생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목 이름이 투자자산 운용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산을 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1장 대안투자 상품. 자, 대안투자 상품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대안투자다, 대체투자다, 이제 같이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쉽습니다. 이제 전통투자 자산을 대체해서 나온 자산이다. 그래서 대안투자, 대체투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요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통투자 자산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 채권, 환율, 외화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통투자, 그러면 이런 자산을 담아서 운영하는 펀드들이 전통투자 펀드가 되겠죠?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요 MMF만 여러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MMF가 단기금융펀드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주로 이제 채권을 편입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MMF는 전통투자 펀드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대체해서 나온 대안투자 자산들은 이제 새로운 거다. 이 개념이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산에 이제 운영하는 걸 말하는 거냐? 헤지펀드, 이제, 이런 것들의 대안투자펀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일반 상품에 투자하는 거, 인프라스트럭처, PEF, 영어로 이름이 많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신용파생상품, 크레딧 스트럭처 그러면 이제 신용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있죠? 특히 시험에 MMF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몇 번 했어요, 여러분. 그거 구분 명확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2절입니다. 2절. 대안투자 상품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별표 칠까요, 여러분?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점수 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대안투자 상품은 전통투자 상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높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낮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오죠, 여러분? 결합하면 분산투자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관관계가 낮은 것들을 결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분산 효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은 낮은 상관관계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떻다?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다양한 전략을 공부할 텐데, 그 롱숏 전략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롱숏 에쿼티. 그래서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전략이 이제 헤지펀드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주식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대안투자에서 주식시장하고 닮아간다 이거예요.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더라. 자, 2번째 봐볼까요? 대안투자 상품은 주로 어디서? 장내가 아닙니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환금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매 금지 기간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매가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투자 기간도 길다. 아, 그렇군. 이렇게.
그리고 전략을 필 때도 매수 중심이 아니고 일반적인 판단은 여러분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주식을 사놨다가 올라가면 처분해서 시세 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얘는 매수 중심이 아니고 매수도 하지만 차입. 돈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 또 공매. 공매는 뭐예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숏 포지션도 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생 상품도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 상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규제도 상대적으로 전통 투자보다 많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위험이 크다.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주로 이제 누가 참여하겠어요? 여러분, 투자자 중에서는 개인들보다는 기관이나 거액, 자산가들이 주로 참여를 한다. 하지만 이제 최근엔 역시 달라지고 있다. 일반 투자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주로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나 거액 자산가들이다. 자, 역사가 짧아요. 전통보다 당연히 역사가 짧으니까 성과 자료 이용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벤치마크 대상이 이렇게 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많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또 운용자 스킬이 중요합니다. 운용자 능력으로 수익을 주로 내요. 그래서 운용자의 이제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보수율이 높다 낮다 높다. 또 성공 보수도 증가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우리가 다룰 텐데, 그러니까 운용 보수는 기본적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운용에 대한 대가. 그거 외에 성공 보수도 또 취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부담해야 될 보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건 이제 말 바꿔서 내겠죠? 자, 참고로 교재에 보면 이런 이제 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투자하고 전통투자에 수익의 원천, 위험의 원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주식 채권에 투자할 때는 수익이 주로 어디서 이제 나는 거냐? 시장 성과,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 즉 금리가 떨어질 때, 그리고 자산 배분, 이게 이제 대부분의 수익을 미리 결정해 놓는 거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했냐? 그리고 위험,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이런 게 이제 위험 요소로 봐야 되는데, 대한투자는 조금 다르더라. 대한투자 자산은 수익의 원천이 좀 전에 우리 봤었죠? 운용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좌우된다. 물론 이것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위험을 또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위험 요소도 좀 다르죠. 유동성, 장외 거래가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요. 이것도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니까 시장가라는 게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시가 평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치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걸 영어로 이제 마크 투 마켓 리스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자, 운용자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운용을 잘하면 수익이 커지고 잘못하면 망가뜨리고, 운영력이 이제 운영자니까, 요 리스크, 상대적으로 요런 위험, 요런 수익, 이게 이제 대한투자자산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투자상품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2장,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5가지 대한투자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대한투자로 봅니다. 부동산이 대한투자 자산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여기 부동산 금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별표 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출제가 지문으로 이렇게 계속 되고 있어요. 부동산 금융,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이란 뜻이겠죠? 근데 이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택금융, 수익형 부동산 금융. 여러분 이제 주택금융은 흔히 우리 이제 담보대출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 부동산, 주택이죠.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금융기법이 주택금융. 흔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얘기하는 거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 금융은 좀 다릅니다. 부동산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미래 이제 돈벌이가 된다는 거죠.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 그걸 갖다가 수익형 부동산 금융.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러면 여기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을 발행하냐, 직접 개발하는 거냐, 부동산 개발.
그래서 이제 부동산 증권 그러면 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매개로 하는데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한다. ABS 자산유동화 증권이죠. 그런데 이제 기초자산이 부동산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거 또는 이제 MBS 저당권, 리츠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 아닙니까? 또 부동산 펀드 이런 것들이 다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금융 이건 이제 아파트 직접 예, 개발하는 거죠. 개발 사업 매개로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줄 테니까 투자해라.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부동산 개발금융이고요. 이걸 영어로 여러분 이제 PF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건 이제 구분 어렵진 않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자, 수익형 부동산 금융이라고 했어요. 수익형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다.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주택금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틀렸네요. 자, PF,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이것은 대표적인 주택금융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죠, 여러분? 수익형 부동산 금융에 해당하는 거죠. 알고 나면 쉬운데 대비를 안 하면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 부동산 증권 있었죠, 여러분? 부동산 증권, 수익형 부동산 금융에 속하는 이제 부동산 증권, 그것들을 이제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ABS입니다. 자산담보부증권. 여러분 그 일가모 금융상품에 이거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ABS 복습이라고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이 그림을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자산을 조기에 매각해서 자금을 미리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ABS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산 보유자가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근데 ABS는 요 매각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때그때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야죠. 특수목적회사. 그걸 유동화 전문회사, 영어로 이제 SPC 또는 SPV. 이 유동화 전문회사를 이제 설립해야 돼요. 그럼 얘한테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 자산을 새롭게 포장해서 이제 발행하는 게 ABS죠. 그러면 투자자가 이걸 이제 사게 되면 자금이 이렇게 흘러서 얘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회수하지 않은 자산이 매각이 돼서 돈이 들어오니까 얘는 미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부실화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매각해서 건전성도 이제 높일 수가 있고 투자자는 예, 이게 이제 일반 채권보다 좀 수익이 높다. 또 다양한 형태가 있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 좋다. 그런데 이 구조가 뭐다? 이 투자자가 ABS 갖고 있으면 얘한테 돈 달라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얘한테 원자산 보유자한테 상환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럼 요 기초자산 요 채권 있지 않습니까? 요 회수하는 현금 흐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니까 요걸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자, 그래서 ABS가 뭐다? 자산 자체 현금 흐름에 착안해서, 그러니까 신용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담보, 자산 자체를 담보로 해서 그 현금 흐름에 착안해서 이를 자산 소유자로부터 분리해서 얘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설립하는 회사예요. 특수목적 회사인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양도하고 두 단계로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그 자산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는 거다. 자, 이런 이제 유동화 과정을 통해서 유동화 과정 자산 보유자 원주인이죠. 얘는 무슨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조기에 현금 흐름을 창출시켜서 유동성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요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투자자는 유동성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ABS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매각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제한이 없잖아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특히 그 기초자산, 매각하는 자산이 저당권이면 모기지다. 그래서 이제 MBS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택저당증권. 영어로 이제 MBS.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합니다. 근데 요 자산 자체가 이제 대출 채권이다. 그러면 이제 이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요 저당권을 매각하는 거다. 그러면 예, 그걸 근거로 새롭게 이제 형태를 달리해서 발행하는 게 MBS다. 구조는 비슷하다. 네, 이거는 이제 저당권이 기초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에 ABS하고 MBS의 다른 점은 뭐가 있냐?
물론 기초자산이 다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전문적으로 양도하는 유동화 중개기관, 그러니까 말이 비슷한데 중개기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ABS는 그때그때 발행할 때마다 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특수목적회사. 그리고 요 상환이 완료되면 없어지는 회사예요. 근데 MBS에는 중개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중개기관은 상설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회사하고 중개기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늘 이 일만 하는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는 게 MBS의 특징이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러분 이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하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 이제 이게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좀 봐두시고요. 자, 세 번째 부동산 증권 그러면 이제 리츠입니다. 리츠. 리츠를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리츠. 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죠? 부동산 투자 회사. 일종의 펀드인데 회사형 펀드.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이게 이제 일종의 펀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근거법은 이제 자본시장법이 아니죠. 부동산 투자 회사법인데, 그래서 이제 펀드를 만들고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그 돈을 모아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해서 이 투자 자산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 되겠죠. 그 수익을 일반 투자자한테 배분해 주는데 이게 회사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주주로 보고 배당을 주는 거죠. 배당. 그게 리츠다.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한 다음에 투자자에게 뭐를 통해서?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특징 요걸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리츠는요,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부동산 펀드들은 환매 금지형이기 때문에 상장된 게 많이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어서 유동성이 높고 특히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거죠. 내가 직접 부동산은 거액으로 투자해야 되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자금이 부족하면 부동산 직접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펀드에 투자하면 큰 돈이 돼서 얘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주니까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특징이다. 리츠는 상장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자, 부동산 투자 회사, 영어로 리츠. 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때 적합한 형태다. 거액. 투자자 입장에서. 틀린 거죠, 여러분? 소액 투자하기에 용이한 거다. 펀드는 여러분 이제 소액 투자가 장점이잖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증권을 봤고요.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금융에 이제 그 PF가 있는데, 우리 교재 순서가 PF는 뒤에 나오고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냐면, 부동산 투자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좋은 부동산이냐.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여러분, 좋은 부동산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좀 봐볼게요. 부동산 투자 성과를 측정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율 방식이라는 게 있고 현금 흐름 이제 예측 방식이 있는데, 비율 방식은 간단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초년도 값을 이용해서 초년도의 수익, 미래를 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초년도 첫째 년도의 값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비율 방식으로 측정하는 성과를 측정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 이 종류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 평당 시세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단위 면적당 가격, 수익 환원율, 에쿼티 배당률, 부채 부담 능력 비율. 요거 이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나오면 비율 방식에 속하는 거고, 현금 흐름 예측 방식은 이 부동산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걸 다 추정해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교한 측정이 되겠죠? 하지만 좀 어렵겠죠. 투자기간 전체에 걸친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식인데, 여기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온 현재 가치, 영어로 이제 NPV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영어로 이제 IRR, 조정된 내부 수익률. 이렇게 네 가지는 미래 현금 흐름을 알아야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종류 나누는 것만도 이렇게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수익성 지수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갑니까?
이제 외웠다고 치고 수익성 지수는 현금 흐름 예측 방식이다. 그러면 비율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 성과를 측정한다. 틀린 거 아닙니까? 비율 방식이 아니고 현금 흐름 예측 방식에 속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럼 비율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건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빌딩 아닙니까? 그러면 비율 방식은 초년도치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초년도 이제 NOI 그러면 이게 뭐예요? Net Operation Income.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순 영업소득. 그 다음에 초년도의 세전 현금 흐름. 세금 떨기 전 현금 흐름. 그럼 요건 뭐냐면 NOI에서 부채가 있으면 부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NOI에서 이제 부채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게 세전 현금 흐름이 되고 거기서 이제 세금 떨고 나면 이제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요걸 쓸 수도 있고 요 값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비율 방식에선 초년도 수치를 쓴다. NOI나 세전 현금으로.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재무상태표 아닙니까? 밸런스 시트, 그러면 왼편에 자산을 기록하는 거고,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 기록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요 세 가지 측면하고 비교해 보겠다 이거예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산하고 비교해 보고, 부채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본하고 비교해 본다. 그래서 자산과 비교하는 개념이 수익 환원율. 부채하고 비교하는 게 말 그대로 부채 부담 능력 비율. 자본하고, 자본이 에쿼티니까, 에쿼티 배당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단위 면적당 가격을 비교하는 평당 시세. 그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교재 내용이죠. 비율 방식에 제일 먼저 뭐가 있다? 단위 면적당 가격. 그러니까 평당 시세를 비교해 본다 이거죠. 내가 어떤 부동산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 시세가 주변, 건물에 비해서 높냐 낮냐. 투자할 때는 낮으면 좋은 거고 매각할 때는 높은 게 좋은 거고. 다만 전제는 뭐다? 비슷한 것끼리 비교해야 된다. 사과를 사과하고 비교해야지. 예, 그런 뜻에서 일단 동질성을 갖는 건물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익 환원율. 요 산식을 좀 이제 어려워도 여러분 외워야 되겠죠? 그럼 수익 환원율을 영어로 이제 캡 레이트. 여기서 캡이라는 것은 캐피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본. 그래서 자본 환원율. 우리 교재에서 이제 수익 환원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NOI입니다. 초년도 NOI. 예, 순 영업소득 있죠? 예, 그것을 뭘로 나눈다? 이 건물 매각 호가. 매각 호가. 이거로 나눠서 퍼센트로 보는 거다. 이 높으면 좋겠죠? 이게 크면. 자, 예를 보겠습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여러분. 분모 문제만 하시면. 자, 건물이 100억에 매각된 빌딩이 이제 100억에 매각이 됐다. 근데 이 빌딩에서 NOI가 이제 11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 수입 이런 걸 봤더니 연간 11억의 이제 임대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그럼 이 건물이 창출하는 캡 레이트 수익 환원율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11억을 100억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11억 연간 이제 NOI 여기 NOI를 줬으니까. 그리고 이 건물 매각 시세가 100억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0.11이니까 11% 아니겠어요? 되게 쉽죠? 그럼 이걸 거꾸로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건물에 지금 투자를 해서 예, 이 수익 환원율이 11%는 나와야 되겠단 말이에요. 11%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을 사거나 팔 때 얼마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11억을 벌어들이는데 초년도에 11억 수익이 나오는데 나는 그 수익률이 요 수익 환원율이 11%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100억이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 건물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 수익 환원율을 이용해서 이 거꾸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요 100억 찾으려고 그러면 11억을 갖다가 0.11, 11%로 나누면 이게 부동산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얘는 초년도를 쓴단 말이에요. 초년도. 그래서 미래 임대 수입, 매각 가격 상승 잠재력. 이거는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는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성은 좀 떨어진다. 복불복인 거죠. 자, 세 번째, 에쿼티 배당률 보겠습니다. 에쿼티. 에쿼티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주식.
예, 주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본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자, 얘는 여러분 NOI를 쓰지 않습니다. 주주가 가져가는 것은 부채를 뺀 나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부채를 제한 세전 현금 흐름을 갖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년도 세전 현금 흐름, 그것을 자기 자본, 예, 에쿼티 투자액으로 나눠서 비율을 보는 거다. 그래서 여기 에쿼티 투자액은 자기 자본이니까 이 건물 매입할 때 이게 이제 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건물 매입 가격에서 만약에 부채를 예, 차입해 갖고 건물을 샀다. 그럼 그 차입금을 뺀 나머지가 자기 자본이 될 테니까 그걸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다. 그게 에쿼티 배당률. 자, 예를 봅니다. 부동산 이제 매입 가격이 100억이다. 근데 차입금을 50억을 차입해서 100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자기 에쿼티는 여기서 50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에쿼티는 얼마다? 50억. 자기 돈 투자액. 자, 초년도 세전현금으로는 좋습니다. 만약에 NOI도 주고 세전현금으로 주면 NOI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세전현금으로 써야 돼요. 그게 5억이다. 그러면 에쿼티 배당률은 여기서부터 이제 산수다. 그러면 세전현금을 5억을 갖다가 자기 자본 50억으로 봐야 되니까 에쿼티가. 그럼 이렇게 나누면 10% 나오겠죠. 흔히 여러분 이제 기업에 ROE 있지 않습니까? ROE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ROE, 기업의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게 에쿼티 배당률. 그래서 자본 이익률의 뭐 계략치를 말하는 거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처음 접하니까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한두 번 복습하시면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부채 부담 능력 비율, 말 그대로 부채 부담 능력 비율. 그럼 얘는 NOI입니다. 초년도 NOI. NOI에서 이제 부채를 상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입 상환해.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상환해. 연간 상환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연간 수치니까 이것도 얘 부채 총액이 아니고 그 중에 한 해 갚아야 되는 금액. 그 차입 상환액으로 나눠서 측정하는 게 부채 부담 능력 비율이 되는 거고요. 자, NOI가 이것도 역시 초년도라고 봐야죠. 5억이고 매년 갚아야 되는 돈이 4억이다. 그러면 남는 거죠. 5억을 요 1.25가 어떻게 나왔어요? 5억을 갖다가 4억으로 나눈 거죠. 이게 1보다 크면 좋은 거죠, 여러분. 예, 차입금 갚고도 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벌어들이는 게 더 크니까 갚아야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1보다 커야 좋겠죠? 그래야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뭐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 그럼 대출 위험 아니겠어요? 상환액하고 차입금하고 비교해 보는 거니까. 대출 위험을 측정하는 거다. 만약에 이게 일이 안 된다 그러면 기업으로 치면 헛장사하는 거죠. 수익 내서 빚도 못 갚잖아요. 그런 데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비율 방식, 초년도 현금으로 갖고 측정하는 방식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좀 정교하게 해보겠다. 이 빌딩이 있는데 만약에 이 빌딩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면 연간 임대료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연개념으로 N년 시점까지 이제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겠죠? 이게 이제 임대료 수입. 그러면 얘네들의 이 미래 가치 아닙니까? 그럼 얘를 이제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이제 할인율, 1년으로 나누고 2년, 3년, 뭐 이거 다 하실 테니까 수학 개념. 이래서 다 합산한 걸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라고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겠다. 핵심은 요거다.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해 보겠다.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할 때 들어간 유출액, 그리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 유입액, 그 현재 가치를 만들어 갖고 시점을 통일시켜야 되니까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당연히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유입액이 큰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들어간 돈보다 나온 돈이 크면. 이게 비용 수익을 분석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이 들어간 걸 비용으로 보고 나오는 게 수익일 때. 자, 이렇게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 갖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 그러면 이 NPV는 어떻게 보는 거다? 수은 현재 가치, NPV는 차로 보는 겁니다.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의 차. 그런데 지금 여기 부동산 투자 성과에서는 현금 유출액이 한 번 발생하는 거다. 건물을 처음 매입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최초 에쿼티 투자액을 쓰겠다는 겁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 들어간 자기 돈, 최초 에쿼티 투자액을 현금 유출액의 크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수입 시점마다 발생하는 거 다 할인해가지고 유입액의 현가를 측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쓰겠다 했으니까. 최초 에쿼티 투자액.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의사결정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크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투자 가치가 존재하는 거고, 플러스가 클수록 이제 좋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차로 보는 게 NPV라 그러면 이렇게 차로 보지 않고 분모 분자로 보겠다. 조금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걸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는 분모 분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분자값이 유입액, 수익 개념이 되겠죠? 분모값이 최초 에쿼티 투자액, 비용 개념이 되겠죠? 그럼 얘는 1보다 크면 좋잖아요, 여러분. 분자값이 크면. 그래서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존재한다. 0 플러스이면, 즉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존재한다. 약간 해석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1보다 크냐 작냐. 사용하는 수치는 똑같아요. 계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내부 수익률은 개념이 그거죠, 여러분.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합과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합이 일치되는 그 할인율을 계산해내는 거잖아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 좀 줄였습니다. 이게 일치되는 할인율. 이걸 찾는 게 내부 수익률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림에서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이제 이렇게 현금물이 발생해요. 그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값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최초 에쿼티 투자액이라 보는 거예요. 건물 매입할 때 들어간 돈하고 요 합이 같아지려면 요 R이 몇 %냐. 이 개념이 내부 수익률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내부 수익률은 항상 동일 금리로 할인하는 거죠. 사실 시장에 여러분 1년짜리, 2년짜리 금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 무시하고 다 동일 금리로, 즉 수익률 곡선이 수평이라는 전제하에서 요 할인율, 이렇게 나누는 금리가 할인율이니까 요걸 찾아내는 게 이제 내부 수익률 방법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해석을 할 때요, 이제 IRR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부 수익률이 일단 높으면 좋겠죠? 근데 그냥 무조건 높다고 보는 게 아니고 뭔가 비교해야 되는데, 이 차익금리 또는 요게 이제 시장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예, 만약에 돈을 빌릴 때 차익이자율이나 시장금리보다 높으면은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낮으면은 이제 투자하면 안 되겠죠. 요거보다 높을 때 투자 가치가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 기업들이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전통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금리가 낮을 때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금리가 낮을 때 투자가 증가하고, 금리가 높으면은 투자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냐 높냐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더라도 자금을 빌려서 그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돈을 빌리는 거죠. 금리가 높아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개념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한계 수익률이란 말을 쓰죠.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돈을 빌릴 때 금리보다 높으면 시장 금리가 지금 뭐 10%대든 1%대든 상관없이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 수익률은 좀 전에 본 것처럼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재투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동일 금리로 다 할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조정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게 조정 IRR. 그러면 재투자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중도에 여러분 이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투자 기간 말까지 재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정해가지고 조금 정교하게 측정하는 게 조정 내부 수익률. 그러면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판단하는 방법. 만약에 재투자 수익률이 올라갔다. 재투자를 잘해서 재투자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받는 게 조정이니까 조정 수익률이 크게 나올 거예요. 단순보다. 요 내부 수익률,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그걸 고려한 이 조정 수익률이 크게 나올 거고, 재투자 수익률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영향받는 게 조정이니까 조정이 작아지겠죠. 단순보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조정 수익률은 이런 개념을 갖는 거다. 처음에 측정한 IRR, 매년 수익률이 동일하다, 금리가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해서 측정한 IRR과 재투자 수익률, 이 중간값이다. 그 사이값이다. 가중평균. 자, 이런 질문이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재투자 수익률이 여기 지금 본 거예요. IRR보다 낮을 때는 재투자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조정은 떨어지겠죠. 단순보다 높아진다? 낮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현금흐름 예측 방식 4가지 하고요. 비율 방식 4가지, 그 투자 성과 측정하는 지표들을 살펴봤어요. 예, 천천히 그 투자 성과 지표들은요, 천천히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시고요. 바로 안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최근 시험에는 그거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나오니까 여기를 집중해서 이제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 부동산 개발 금융은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일단 이제 PF 금융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예요? 우리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개발 사업자가 우리가 이제 시행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자기 돈으로 또는 자기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PF 금융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설명해가지고 여기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줄 테니까 투자를 해라. 이렇게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에 근거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 주로 이제 거액 자금을 조달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게 PF 금융인데 이 PF 금융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F는 뭐다? 사업자와 법적으로 독립된 금융이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지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의 신용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얘가 하려는 사업의 전망, 그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 사업자를 차주라고 봤을 때 얘가 갖고 있는 담보라든지 이제 신용도 신용에 근거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기업금융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기업금융이 아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출자자 차주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없는 대신 그러니까 여기에 PF 자금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차주 얘한테 돈 달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소구 금융. 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돈 달라 못하고 이걸 가져가는 겁니다. 프로젝트 미래 현금 흐름. 이 엎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위험 부담은 있는 거죠. 자,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 기본 구조. 일단 핵심 사업의 주체는 시행사죠, 여러분. 시행사. 얘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하겠다. 뭐 아파트 이제 건설해 갖고 분양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근데 시행사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 이제 머리는 있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작죠.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얘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요. 일단 시행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좋은 땅을 골라서 거기다 건물을 올려야 되니까 그 이제 사업 부지를 얘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고 실제 여기다가 건물을 올리는 것은 시공사의 역할이죠. 이게 건설회사들이죠. 건설회사가 건물을 올리는 거고 얘가 이제 사업 부지 매입은 시행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업을 설명해가지고 이제 PF 투자라는 주체를 갖다 대주단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얘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얘가 건물을 올리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선분양하는 나라잖아요. 모델하우스 딱 지고 미리 분양을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미리 들어오는 선분양하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는 자금을 또 보태갖고 이게 건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양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안전하게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위탁하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만약에 이 자금을, 분양 대금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딴짓거리 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못 건들게 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위탁하는 계좌. 그게 이제 에스크로 어카운트 계좌죠.
자, 얘가 돈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 하는데 얘가 투자하잖아요. 근데 얘가 신용도가 굉장히 낮아서 위험이 커요. 그래서 얘는 얘한테 보증을 받는 겁니다. 이 건설회사가 탄탄해요. 그래서 시공사는 얘한테 지급 보증을 서줍니다. 경우에 따라 이제 시행사 대신 지급 보증을 시공사가 쓰게 되고요. 그럼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신탁으로 맡기는 거고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금융에 이제 그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자, 시행사하고 시공사 구분해야 되겠죠? 시행사는 누굴 말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핵심 주체. 사업 진행의 이제 주체. 예, 시행사. 근데 얘는 신용도들이 낮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아파트 재개발한다, 뭐 주택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그 시행사들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조합이잖아요. 몇 명 없어요. 사무실 가보면 지하실에 있고 직원도 몇 명 없어요. 머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자, 요거는 기억해야죠, 여러분.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청의 인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역할은 누가 한다? 시행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사는 왜 여기 사업에 참여해요? 나중에 큰 돈을 자기가 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투자한 돈 없이. 자녀 자산에 대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기회를 갖는 게 이 시행사죠, 여러분. 뭐 지금 뭐 신문 뉴스 시끌시끌한 거 아시는데 뭐 그건 뭐 별도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생각한 것보다 분양 수익, 초과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대주단한테 약속한 거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이 시행사가 갖는 거예요. 초과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시공사는 뭘 한다? 건물 올리는 겁니다. 건축, 완공, 책임지는 건설회사를 말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행사에 대해서 지급보증서 주는 거예요. 얘가 공급받은 자금에 대해서 필요할 때 보증을 하게 된다. 지급보증. 그러면 대주단들은 이 시공사의 신용을 보고 얘가 지급보증 쓸 때 얘한테 돈 달라 하는 거니까 얘 신용도가 중요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 신용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좋아요. 시공사 신용도가 중요하다. 얘가 지급보증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주단은 누굴 말한다?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를 말하겠죠. 자금을 공급하는. 근데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이 PF금융에 자금을 주로 대는 데가 어디예요? 은행입니다. 은행. 그리고 우리 이제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도 이렇게 PF 형태의 부동산 펀드가 있잖아요. PF 대출하는.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대주단인데 얘네들이 나중에 자금을 회수해 갈 때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선순위가 은행부터 돈을 빼갑니다. 수익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이 부동산 펀드 중순위, 맨 마지막 후순위가 시행사 또는 시공사. 그러면 얘네들한테 약속한 걸 주고 초과 이익이 남으면 시행사 가져가니까 큰 이익을 또 볼 수도 있다. 네, 우선순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시공사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 계좌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분양 수익금, 우리나라 선분양한다 그랬으니까 그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선분양하고 중도금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좌를 에스크로 어카운트. 그러면 이 계좌로 들어간 돈은 여기 전원 기억하시면 돼요. 사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마음대로 뺄 수 있다 없다? 못하게 묶는 거죠. 전원,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 앞에까지 그 구조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역할 분담.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개발금융 이제 할 때, 사업을 할 때 그 절차가 있겠죠? 절차. 뭐 상식이죠, 여러분. 일단 후보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개발을 해야지? 이제 후보군을 선정하면 거기서 이제 어디가 좋겠다. 그 이제 선정하면 되죠. 후보 집단에서 선정하고, 그러면 이제 개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단계별로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데, 통상, 반드시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PF 자금은, 대주단이 투자하는 자금은 사업 인허가를 득한 단계에서 투입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허가도 안 나왔는데 미리 돈을 투자하면은요, 엎어질 수 있잖아요. 관청이 인허가를 안 내주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PF 금융이 투입되는 단계는 인허가를 득한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준공과 함께 이제 마무리된다. 자금 회수하는 거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성공을 좌우한다. 지금같이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지금 뭐 분양률이 뭐 최근에 보니까 뭐 20% 이런 데도 있다 그러던데 그럼 80%가 미분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1개월, 2개월 걸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많게는 이제 수년 이렇게 걸리니까 그 단계별로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 이 표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토지 확보. 시행사가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건물을 올려야 되니까. 이 토지 확보할 때 위험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지문으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지주수가 많다. 그 땅이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쪼개져 있다. 여러 사람이 땅 주인들이다. 그럴 때는 사업부지 전체 지주와 어떻게 따로따로 계약 맺는 거는 불편하고 일괄 계약을 맺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업 진행자 입장에서. 일괄 계약, 동시에 자금을 집행해야 토지 매입 대금 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 계약, 뻔뻔히 계약을 맺으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보다 이렇게 나중에 계약 맺는 사람들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세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체결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위험 관련해서 사업 부지에 대한 채권 확보. 그러니까 시행사가 사업 부지를 매입했다. 그 돈도 어디서 난 겁니까? 시행사 돈이 아니에요. 대주단이 된 돈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 사업 부지에 대한 채권 확보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요거는 앞에 나왔었죠. 예, 위탁계좌.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 인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연된다. 일정 시한까지 예, 인허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예, 트리거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기한 내에 인허가가 안 나오면 시공사가 책임져라. 이런 조항을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시행사가 아니고 시공사. 자, 이제 3절 교재에 보면 이제 부동산 펀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험엔 잘 안 내요. 시험엔 잘 안 내고 이제 앞에 것들이 나오는데 교재에 있으니까 그래도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펀드 다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5개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 대상 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요 부동산 펀드는 50% 비율 있죠.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면 요 색깔이 부동산 펀드 아닙니까? 자,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 자, 근거법이 달라요. 부동산 펀드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이제 규제를 받잖아요. 근데 얘는 다르죠? 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근거법이 다르고 또 감독기관도 달라요. 펀드는 자본시장법은 금감원에서 관리감독하고 국토교통부, 국토부. 자, 펀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계약형이 많죠? 투자 신탁. 그래서 이제 계약형 회사예요. 근데 리츠는 무조건 회사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둘의 공통점은 뭐다? 부동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 아닙니까, 여러분? 환매에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환매 신청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 것을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부동산이 단기간에 매각이 안 되잖아요. 현금화하기 어려우니까 폐쇄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투자자는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못 찾으니까 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는 상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돼 있다는 거죠. 물론 환매 금지형 펀드라고 해서 모든 걸 상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다. 주식처럼 처분하면 되는 거죠. 자,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은 뭐겠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펀드에서 그럼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인데 그냥 교재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뭐 테마타운 등 그랬으니까 하여튼 부동산 관련된 데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 우리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마켓 부동산 시장에서 요거는 어떤 시장을 말하는 거냐? 요것만 좀 보자고요. 흔히 우리가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런 표현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프라이머리가 발행시장이잖아요. 세컨더리 마켓이 유통시장. 그럼 프라이머리 마켓 부동산 그러면 없던 게 새로 나오는 거니까 개발, 분양시장을 말하는 거다. 부동산 개발이나 분양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 그러면 세컨더리는 유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통 자산이 주식이 아니고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매매하거나 또는 이제 임대. 대표적으로 임대 시장이 세컨더리고요. 분양 시장이 프라이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마켓에 투자를 한다. 부동산 펀드가. 그러면 주 수입원이 뭐가 되겠어요? 분양할 때 돈을 그 PF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PF 대출. 그래서 이제 이자 받는 거. 대출 이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초과 이익이 생기면 그것도 조금 받을 수 있고 조항에 따라서. 세컨더리 마켓에서는 주 수입원이 뭐다? 이미 이제 완성된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거니까 임대 수입이다. 그러면 부동산 펀드는 이 두 시장 중에서 주로 어떤 시장에 주로 자금을 투자를 하냐, 운영을 하냐 봤더니 프라이머리 마켓에 주로 운영하더라. 이게 줄이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펀드가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들이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뭐 증권형 부동산 펀드도 있고 실물형도 있고 PF형도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펀드의 대부분이 다 PF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원금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마켓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PF 대출이 많으니까. 그럼 왜 PF 대출 형태의 부동산 펀드가 많냐? 그런 뜻입니다. 프라이머리 마켓 투자가 주류인 이유는 지금 임대형 부동산 펀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PF 형태가 많은 이유는 개발 이익이 버퍼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받는 게 주 수입원이지만 그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분양이 이제 대성공해가지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조항에 따라서 그걸 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플러스 알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투자하는 대주단들이 많다는 겁니다. 은행 자금도 들어가죠. 펀드 자금도 들어가죠. 유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원금 회수에 따른. 우리 여러분 주로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 선호하잖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기존 아파트보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 정도 하시면 되고. 이제 신용보강 얘기 또 나오는데 부동산 펀드도 여러분 이제 PF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시행사, 사업에 개발 사업하는 시행사는 낮은 크레딧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자체는 디폴트 리스크가 매우 높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신용보강을 하고 투자를 하냐 부동산 펀드 봤더니 시행사가 이제 부도가 났을 때 자, 누구? 시공사가 책임져라. 이 지급보증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제 지급보증 또는 인수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얘가 아파트 짓다 말고 안 하겠다 할 수 있으니까 책임지고 준공하는 조항, 이런 안전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시공사 크레딧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행사는 얘가 안 좋으니까 이 건설회사 누가 참여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이제 첫째 시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매 차시별로 이렇게 끝나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몇 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서에 있는 문제 필요하면 풀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좀 보충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우리 처음에 이제 대안투자, 전통투자 구분하는 것부터 했었죠? 그럼 대안투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뜻 아니겠어요?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특별자산 펀드 보시면 돼요. 신용 파생 상품, 요 MMF 아니죠, 여러분? MMF는 전통투자 자산으로 보는 거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두 번째, 대안투자의 이제 특징입니다.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안투자는 전통투자에 비해서 보수율이 높은 거 맞고요. 대부분 어디서? 장외에서 거래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환금성 떨어지겠죠.
이에 따라 환매 금지 기간을 둡니다. 일반 펀드는 여러분 원할 때 아무나 매일매일 환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 대한투자 상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빨라도 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초기에는 아예 환매 제한 기간을 둬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 요건 이제 맞는 말입니다. 대한투자는 전통투자와 상관관계가 높아서 틀렸네요. 낮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낮아서 전통투자, 대한투자를 동시에 투자할 때 전통투자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여러분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려고 하면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뒤 맥락이 안 맞죠. 틀렸고 자, 공매도 사용한다, 파생상품 활용한다. 그래서 위험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거 맞고요. 3번이 틀렸네요. 물론 최근에는 이게 높아지고 있다 했습니다.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낮은 편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출 유형 교재에 없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난 적이 있다는 거죠. 유사하게 부동산 투자 성과 측정 방법 기억나시죠, 여러분? 비율 방식하고 현금 흐름 예측 방식. 거리가 먼 곳은 자, 단위 면적당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동질성이 전제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수익 환원율입니다. 수익 환원율은 초년도 NOI를 매각, 건물 매각 가격, 매입 가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원칙은 매각한 가격, 그걸로 나눠서 측정하는데 초년도를 쓰다 보니까 미래, 임대수익, 매각 가격, 상승 잠재력 반영할 수 있다 없다?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여러분, 요 두 가지가 이제 비율 방식이죠? 요 지표를 봤더니 요거는 이제 비율로 측정하는 거다. 초년도 현금으로 가지고. 그 다음 NPV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최초 에쿼티 투자액의 차이를 보는 게 NPV, 수은 현재 가치죠. 근데 얘는 플러스면은 좋은 거잖아요. 비용보다 수익이 큰 거니까. 에쿼티 투자액을 상회한다는 의미다. 당연히 맞죠? 자, 재투자 수익률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게 반영되는 게 조정입니다. 그럼 조정 내부 수익률은 단순 내부 수익률보다 앞에서 봤는데 이게 높아집니까? 낮아져야 되겠죠? 조정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답은 4번. 자,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PF 사업이죠. 주요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틀린 것은. 자, 지주수가 많아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개발 사업자가 지주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개인별로 건건이 개별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 틀렸습니다. 일괄 계약하는 게 좋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틀렸고요. 사업 부지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돈을 투자한 이제 대주단 입장에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분양 수익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전하게. 맞고 일정 기간까지 만약에 인허가 승인이 안 나올 때는 자동적으로 어떤 조항이 발동하도록 채무 승인 등 트리거는 이제 방아쇠잖아요.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조항이 효력이 생기도록 그런 조건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이제 시공사가 책임지는 조항. 이것도 맞죠? 네, 어떠셨나요? 예, 첫째 시간은 주로 이제 부동산 펀드를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